평생을 운명이라는 말은 믿지 않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때 그 일을 경험한 후 사람은 각자 타고 태어난 팔자가 있고 그 팔자와 연결된 운명이 있다는 걸 믿게 되었습니다. 제 가치관을 변화시킨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됐을 당시 이미 제 남편은 100억 자산가였어요. 시부는 자수성가한 대단한 분이셨고요. 저는 그런 남편과 시부모님을 보면서 부럽다고 느꼈던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는 자식의 거울이라는 말처럼 남편이 시부모님을 보고 배운 것이 부유함을 관리하는 방법이었다는 것이에요. 그 점이 남편과 살다 보니 부러움으로 바뀌어갔던 거예요. 제가 부유를 관리하는 방법을 알았다면 적어도 이런 대우를 받으며 살진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집안도 직업도 평범했던 제가 못마땅했던 시모. 그리고 그런 저를 무시하는 남편과 살면서 얻은 거라고는 제 하나뿐인 자식과 고생한 흔적만 고스란히 담긴 저 자신뿐이었어요. 남편이 돈 많은 자산가면 뭐 하나요? 있는 놈이 더한다고 제게 돈 한 푼 쓰는 걸 아까워하는 사람인걸요. 본인은 옷이며 신발이며 값비싼 것들로 치장하기 바빴지만 제가 쓰는 살림살이는 그렇게도 아껴라 타박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 남편이. 당신 수진이한테 나 몰래 용돈 줬어? 애들이 무슨 돈이 필요하다고 돈을 쥐어줘? 오늘 수진이 소풍이라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용돈을 줘요? 그리고 이제 애들도 자기 용돈 관리도 해보고 할 때 됐잖아요. 여보도 딱 수진이 나이 때부터 용돈 관리 연습했다면서요. 쟤가 나랑 같아? 어차피 쟤는 생긴 걸로 보나 하는 짓으로 보나 당신을 빼다 박았는데 나 같은 영특한 행동을 할 리가 없잖아. 다시는 당신 멋대로 용돈 챙겨주는 짓 하지 마. 알겠어? 이제 용돈도 받고 자기가 돈 관리도 해볼 나이예요. 그리고 진훈이는 동생인데도 작년부터 당신이 용돈 주고 있잖아요. 아이들을 그렇게 차별하는 부모가 어딨어요? 수진이도 당신 딸이에요. 당신이 언제부터 나한테 언성을 높였지? 지금 이만큼 살고 있으니까 이게 다 당신이 읽어낸 줄 아나 봐. 그리고 차별하지 않도록 수진이도 날 좀 닮게 낳지 그랬어 그럼. 수진이 너, 네 엄마처럼 네 돈 아니라고 흥청망청 쓰지 말고 그대로 가져와. 알겠어?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오늘 수진이 소풍날이라고요. 아이 용돈 좀 챙겨준 게 무슨 잘못이라도 된 것처럼 굴면서 아이 기분까지 망쳐야겠어요? 엄마, 나 괜찮아. 아빠, 저 괜찮아요. 용돈은 여기에 두고 갈게요. 저 용돈 필요 없어요. 엄마가 도시락도 챙겨주고 과자도 챙겨줘서 필요 없을 거예요. 저는 아이들 앞에서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제 딸아이에게까지 저를 대하듯 행동하는 남편이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요. 제 딸도 얼마나 마음이 고단했으면 한 번은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고 우는 거예요. 우연히 화장실에 가려다 그런 모습까지 보게 되니 괜히 시부모님과 남편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는 아들에게 얄미운 감정까지 들었어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제 아들이 잘못한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환경이 제 딸은 저의 아픈 손가락으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딸아이에게 너무 힘들면 저와 이 집에서 나가 단둘이 지내는 건 어떻겠냐고 물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제 가슴을 미어지는 대답을 하더군요. 수진아, 엄마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솔직하게 대답해줬으면 좋겠어. 엄마랑 수진이랑 둘만 외할머니네서 지내는 건 어떨까? 엄마랑 함께면 어디든 너무 좋아. 하지만 엄마, 아빠가 미워서 그런 거라면 난 싫어요. 아무리 나를 미워하는 아빠라도 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아. 내가 사랑하는 아빠잖아. 제 이혼 결심을 말린 건 이런 제 딸이었어요. 부모는 자식 보고 사는 거라는 말을 실감하며 그렇게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돈만 알지 남의 마음이라고는 눈꽃만큼도 헤아릴 줄 모르는 남편은
변함이 없었어요. 거기다 나중에는 저와 제 딸의 대화를 어떻게 알았는지 저에게 더 못되게 굴었어요. 이렇게 모진 남편과 살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들은 말이라곤 시댁과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여자였네요. 그래도 하늘이 조금은 도왔다고 생각해요. 제가 느낀 저의 인생 시간이 빠르게 흘렀으니까요. 일이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 날도 오더라고요. 며느리도 예쁜 외모만큼이나 싹싹하고 성격이 좋아 제 마음에 꼭 들었어요. 어쩌면 그래서 결혼 전에 더욱 걱정이 되었던 걸지도요. 거기다 여자라면 무시만 하는 줄 알았던 남편도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며느리를 정말 예뻐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의아했지만 그래도 남의 귀한 자식이 천대받는 것보다 예쁨 받는 게 좋은 거니 다행이다 여기며 지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여전해서였을까요? 해가 갈수록 그 싹싹하던 며느리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변해갔습니다. 하루는 연차를 내서 쉬는 날이라며 며느리가 집에 찾아왔었어요. 아들은 바빠서 자기와 시간 보낼 틈이 없다면서요. 남편이 좋아하는 곶감을 한가득 사서 왔고 남편은 입이 귀에 걸렸더군요. 참 웃긴 게 제가 무슨 이 집 식모라도 되는 듯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 곶감 상자를 제게 쥐어주더라고요. 거기다 자기가 제 윗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제게 고개만 살짝 까딱이며 인사를 하곤 상자만 건넨 뒤 휑하니 거실에 앉아있는 남편에게 향했어요. 아버님, 식사는 하셨어요? 저는 시댁 올 생각에 밥 먹는 것도 까먹고 나온 거 있죠. 오는 길에 가볍게 요깃거리 한 게 전부니까 아버님이랑 저녁 식사까지 하고 가도 괜찮죠? 그럼 물론이지. 아가, 오늘은 뭐 먹고픈 것 없냐? 네 시엄마가 다른 건 몰라도 그래도 음식 솜씨 하나는 봐줄만 해. 먹고 싶은 게 있으면 시엄마한테 다 말해놔라. 아버님도 참, 며느리가 돼서 어떻게 어머님께 요리해달라고 해요. 아무리 요즘은 허물없이 지내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많다고 해도 어머님께서 싫어하실지도 모르고요. 지금 네 시엄마 눈치를 보는 거냐? 네 시엄마가 나 몰래 눈치라도 주던? 이 옆에 내가 안 보는 곳에서는 내게 시집살이 시키냐? 어머님처럼 좋은 분께서 시집살이라뇨.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저 먹고픈 거 생겼어요. 아버님께서 요즘 기운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어머님께 백숙 먹자고 하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올게요. 며느리는 남편과 한참을 떠들더니 주방에서 곶감 정리를 막 마친 제게 왔어요. 그러고는 말투며 표정까지 싹 바꿔서는 지시하듯이 제게 말하는데 단전부터 화가 확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참으며 좋게 둘러 말했어요. 아니, 다그치고 싶어도 남편이 떡하니 집에 있으니 할 수 없다는 게 적절한 표현이겠네요. 며느리도 그걸 아니 제 머리 꼭대기까지 기어올랐어요. 어머님, 곶감 정리 끝나셨으면 나가서 장 좀 봐오셔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안색이 별로 안 좋아 보이니까 오늘 저녁에 닭 사다가 백숙 좀 해주세요. 어려운 음식도 아니니까 할 것도 없고 어머님도 좋겠네요. 그럼 우리 아들한테도 연락해서 저녁에 집으로 오라고 하렴. 오랜만에 다 같이 식사하면 되겠구나. 그런데 얘, 말투는 좀 더 예의 있게 하는 게 어떨까? 그래도 엄연히 나도 네 시부모인데 명령하듯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구나. 아버님 앞에서는 한마디도 못하면서 주방에 둘 뿐이라고 그새를 못 참고 지적질은. 그럴 시간에 얼른 가서 장이나 봐오세요. 참, 어머님은 백숙 별로 안 좋아하시죠? 오늘은 김치에 간단히 식사하셔야겠네요. 메뉴가 마음에 안 들면 밖에서 대충 때우고 오시던가요. 저는 며느리와의 대화에 속이 들끓었지만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 자리를 피하고 밖으로 나왔어요. 아들과 딸아이를 오랜만에 볼 생각만 하며 기분을 달랬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달래졌던 제 기분은 또다시 구렁텅이에 빠졌어요. 제 아들과 며느리의 부부관계도 전 같지 않다는 걸 알아버린 걱정만 가득 쌓인 날이 되어버렸거든요. 신혼 느낌 물씬 풍기던 전과는 달리
오랜만에 본 아들 부부는 서로 말도 잘 섞지 않았어요. 제 아들의 안색도 별로 좋지 못했고요. 그러니 이 모든 걸 모르고 싶어도 몰라지나요? 하지만 둘 사이에 잠시 갈등이 있나 보다고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니 곧 좋아질 거라고 여기며 구태여 아는 티를 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도 아들 부부의 사이는 여전히 냉랭한 듯 했어요. 꽤 오랫동안 그런 모습을 제게 보여왔거든요. 거기다 그렇게 지내는 시기가 점점 길어지고 며느리와 아들의 관계도 며느리가 저를 대하는 태도도 좋지 못하면서 막막함만 커져갔어요. 그 모든 걸 보고 느끼면서도 저는 늘 속으로만 삭히고 꾹 참으며 지내는 것 말곤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날의 일이 터지기 전까지는요. 제 아들과 저는 생일이 하루 차이가 나서 매해 생일 저녁은 함께 보냈어요. 결혼 후 분가했어도 이것만큼은 변함이 없었죠. 제 남편이 저의 생일을 챙길 리 없다는 걸 진즉부터 알고 있던 아들이 저를 배려한 것이었어요. 그 덕에 저는 매해 제 생일밥을 챙겨 먹을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생일상도 다 제 손으로 차렸지만 아들과 나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니 생일 때마다 기뻤어요. 긴 세월 동안 아들의 배려가 저의 선물이었어요. 남편의 신임을 받고 있는 며느리가 아들 부부 사이에서는 실세였고 모든 것을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해왔지만 단 하나, 저의 생일날 우리와 함께 보내는 것만큼은 아들이 고집을 부렸던 거예요. 며느리는 이 부분이 연애 때부터 결혼 후에도 쭉 불만이었던 듯 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날도 생일 파티를 위해 우리 집으로 넘어왔어요. 미리부터 준비를 하고 있긴 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오래 걸렸고 아들 부부가 도착한 후에도 꽤 오래 저는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죠. 너무 당연하게도 며느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들이 며느리를 대신해 저를 도왔고요. 그날따라 아들이 왜 그랬는 줄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고생하는 저와 반대로 편히 쉬고 있는 며느리의 모습에 속이 상했을 테죠. 한참을 저를 돕던 아들이 며느리에게 향하더니 뭐라고 말했는지 급격히 며느리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러고는 잔뜩 기분 나쁜 표정을 해서는 주방에 와서 제게 따져 물었고 저는 그런 며느리가 되바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았어요. 어머님, 생일 핑계로 저를 부려먹어야 속이 편하시겠어요? 솔직하게 대답해 보세요. 제가 손님처럼 앉아있으니 마음에 안 드세요? 시어머니랍시고 며느리가 차려준 생일상을 받고 싶으시냐고요. 아니, 괜찮다. 일 끝나고 왔으니 너도 힘들 테지. 아들이 도와준 덕에 거의 끝났으니 이제 슬슬 밥 먹을 준비나 하자꾸나. 봐, 네 엄마도 내 도움이 필요 없다는데 왜 네가 난리야? 네가 시엄마야? 왜 네가 시집살이를 시키려고 드냐고 짜증나게. 너희 지금 내 앞에서 부부싸움이라도 할 요량인 거야? 아서라, 기분 좋은 날 그런 모습 보고 싶지 않아. 새아가, 기분 가라앉히고 쉬고 있으렴. 아들, 너도 너무 그러지 마. 엄마, 오늘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동안 대우받고 지냈으면 감사할 줄 알고 도우려는 마음도 가져야 맞잖아. 내가 언제까지 제가 하는 꼴 같지 않은 행동을 참아야 해? 네가 말해봐. 아무리 딸 같은 며느리라도 너처럼은 안 해. 우리 아빠가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 집에서 뭐라도 된 거 같아? 야, 생일이 무슨 유세야? 생일이면 큰 대접이라도 받아야 되냐고. 내가 왜 어머님 생일이라고 와서 주방 일을 거들어야 해? 방금 전처럼 생일인 사람끼리 생일상 차리고 자축하면 되겠네. 이렇게 모이는 것도 사실 어머님 때문 아니야? 내가 안 돕는 거 보기 싫으면 이런 자리 만들지를 마. 그만해. 내가 이런 모습 보려고 여태 식사 준비를 했니? 됐다. 음식 챙겨줄 테니까 그만 돌아가렴. 이런 상황에서 마주하고 밥을 먹는다고 한들 그게 소화가 되겠니? 그리고 아가, 아무리 서스럼이 없어도 나도 네 시모야. 너희 다툼까지 이렇게 마주하는 건
상당히 불쾌하고 불편하구나. 남이 보면 지금 네 태도가 경거망동하다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조금 더 유의하는 게 좋을 듯해. 참나. 나는 이 집에선 이방인이다 이거지? 생일을 핑계로 모자가 쌍으로 눈 부라리고 사람을 잡아? 어머님도 그러는 거 아니죠? 경거망동하다고요? 그러는 어머님은 뭐 얼마나 고상하신데요? 이 집에서 기 한 번 제대로 못 펴고 살면서 기가 막히네. 제가 며느리라고 꼴에 시엄마 노릇은 해야겠다 싶어요? 며느리는 아들과 제 말에 따박따박 받아치며 언성을 높였어요. 모자가 생일을 핑계로 자기를 잡는 말을 어찌나 크게 했는지 방에 있던 남편이 집안이 왜 이리 소란스럽냐며 주방까지 나왔고 씩씩대는 아들과 며느리를 살피더니 자초지종을 물었죠. 며느리는 이때다 싶었는지 저와 아들을 한 번씩 노려보더니 제 남편에게 찰싹 붙어서는 불쌍한 척 연기를 해댔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황당하던지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니까요. 저와 아들에게 바락바락 소리칠 때는 쌈딱이 따로 없더니 남편이 나오기가 무섭게 가련한 척은 다 하는데 배우였으면 상을 타도 여러 번 탔겠다 싶을 정도였어요. 눈물까지 훔치며 자기가 당해낼 재간이 없다고 하소연하는데 불려우도 그런 여우가 없다는 생각에 소름이 끼쳤어요. 아버님,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는지. 남편도 어머님도 일 끝나고 와서 조금 숨 돌리는 저더러 주방 일을 돕지 않는다며 역정을 부리니 제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이게 다 무슨 소리야? 당신 새아가 시집살이라도 시키려고 들었어? 당신 생일이라고 일 끝나고 온 힘든 애를 부려먹었냐고. 생일이 뭐 대수라고 어린 자식들까지 죄다 불러 모아서 이 사달을 내? 어른이면 어른다운 태도를 갖춰야지 그 나이 먹도록 싸구려 같은 행동을 못 고쳐? 아버지, 엄마한테 말하는 투 좀 조심하세요. 엄마가 저희를 부른 게 아니라 제가 함께 보내고 싶어서 아내와 함께 온 거죠. 언제까지 엄마를 그렇게 무시하실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제 아내라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아버지께서 매번 이런 식으로 제 아내를 감싸니 못된 행동을 해놓고도 기고만장한 거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나서서 엄마를 도와요. 오죽하면. 시끄럽다. 어디 자식이 부모를 가르치려 들어? 네 엄마라고 편드는 꼴이라니. 그리고 사내 자식이 여자애처럼 주방에나 들락거려? 당신 도대체 애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자기 위치도 몰라? 으휴, 엄마가 그 모양이니 아들이라고 있는 것도 멍청하지. 우리 새아가 기분이 상해서 어떡하나? 저 답답한 인간들은 두고 우리끼리 나가서 외식이라도 하는 거 어떠냐? 어서 가자. 우리 새아가 배도 고플 텐데 지체할 시간 없다. 어서 가자꾸나. 남편은 며느리의 기분을 망친 우리는 알아서 하라며 며느리만 데리고 외식을 갔어요. 며느리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 웃음 띤 얼굴로 저와 아들을 보고 웃더군요. 그 모습에 처음으로 이가 바득바득 갈리더라고요. 아들은 제게 생일날을 망쳐 미안하다고 사과하는데 저는 그런 아들에게 이렇게 만들길 잘했다고 했네요. 앞으로는 참고만 있진 않겠다고 우리끼리라도 생일 파티를 하자고 아들을 다독였어요. 그렇게 저희가 식사를 마친 뒤 뒷정리를 하고 있는데 남편과 며느리가 고기 냄새를 풀풀 풍기며 들어왔어요. 그 냄새만 맡아도 어찌나 화가 나는지. 결국 저는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퍼서 곧장 현관에가 남편과 며느리를 향해 마구 뿌려댄 뒤 그 인간들한테 엄포를 놓았어요. 이 사리분별도 못하는 인간아. 내가 30년 넘게 당신 비위 맞추고 살았으면 적당히 해야 할 거 아니야. 앞으로 한 번만 더 아이들 앞에서 나 무시하는 행동 하기만 해. 그땐 이 소금으로 안 끝날 줄 알아. 그리고 얘, 너도 여우짓 하는 거 한 번만 더 내 눈에 띄면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런 줄 알아라. 더는 예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길 일 없으니까. 앞으로는 며느리면 며느리답게 처신 똑바로 하렴. 알겠니? 어이, 이 옆에 내가 미쳤나? 나이 먹더니 노망이라도 났냐?
감히 나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자식들 앞에서 이런 쪽을 줘?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야, 뭐야? 이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 어? 며느리다운 게 어떤 건데요? 지금 본격적으로 시집살이라도 시키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괜찮다더니 순 거짓말이셨던 거네요. 남의 집 귀한 자식이라더니 부려먹을 생각부터 하시는 건가요? 저 너무 서운해요. 그동안 제가 잘은 못했어도 처신 운운할 정도는 아니었잖아요. 아닌가요? 며느리 부려먹을 생각 말고 당신 처신이나 잘해. 개념 없고 멍청해도 정도껏 해야지. 어디 남편한테 소금을 뿌리길. 그것도 자식들 다 보고 있는 앞에서 말이야. 한 번만 더 기어오르려고 들면 이 집에 발도 못 붙일 줄 알아. 남편은 또다시 며느리 편에 서서 저를 무시했어요. 평생을 제 목소리 한번 크게 내본 적 없던 저인데 돌연 제가 큰 소리 좀 낸다고 누가 겁을 먹겠어요. 결국 아들이 다시 나섰고 남편이야 옛날부터 자기가 이 집의 왕인 양 살던 인간이라 태도를 달리하지 않았지만 며느리는 아들 눈치가 조금은 보였는지 그 뒤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에게 앞으로는 집에 자주 찾아올 필요 없다고 생일도 앞으로는 같이 보내지 않기로 선을 그은 뒤 돌려보냈죠. 그런데 그 후로 저와 남편의 관계는 남보다 못한 사이로 갈라진 반면 며느리와 남편 사이는 애틋해 보일 만큼 좋아졌어요. 아들 눈치를 보며 며느리는 조금 조심하는 듯 했지만 얼마 가지 않았죠. 되려 남편이 며느리 길을 살려주느라 저를 홀대한 탓에 며느리는 전보다 더 자주 우리 집에 찾아왔고 나중에는 며느리가 제 머리 꼭대기에 앉아 마치 자기가 제 시모라도 된 듯 집안을 휘두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며느리가 집에만 찾아오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한 공간에 있으면 제가 며느리에게 쓴소리 좀 할라치면 남편이 저를 쥐잡듯이 잡는 통에 되려 며느리만 더 기고만장해졌거든요. 그런 꼴을 계속 마주하느니 제가 그 자리를 피하기로 한 거예요. 그렇게 지내던 어느 날 며느리가 제게 전화를 해왔어요. 아주 살가운 목소리로 말하는데 어찌나 당혹스럽던지. 네가 내게 어쩐 일로 전화를 다 했니? 안부 연락을 한 번 안 하면서 말이야. 어머님도 참. 대신 제가 자주 찾아뵙잖아요. 오늘 연락드린 건 요즘 남편이 일이 고단한지 힘이 없어서요. 제가 요리하는 음식은 먹는 둥 마는 둥이라 걱정이 되네요. 어머님께서 남편 좋아하는 음식 몇 가지만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하시는 김에 잡채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죄송해요. 제가 요리 솜씨가 없어서 많이 부족해요. 제 아들이 힘이 없다는데 그 말을 듣고 싫다고 할 부모가 있을까요?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거라면 나 몰라라 하겠지만 제 아들을 위한 거니 저는 통화를 마치자마자 한가득 장을 봐 음식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저는 만들 찬들을 챙겨 며느리 집으로 향했어요. 며느리가 전날 통화 당시 둘 다 일 때문에 바빠 낮에 집에 없으니 문을 열고 들어가라고 도어락 암호까지 친히 알려줬거든요. 며느리가 급히 할 필요 없으니 주말 전까지만 가져다 주라던 말을 간과하고 급하게 준비했던 제 탓이었을까요? 아무도 없을 줄 알았던 아들 부분의 집에서 심장이 다 벌렁거릴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현관을 열고 들어서는데 신발장에 여자와 남자 신발이 아무렇게나 놓여있기에 처음에는 아들 부부가 바빠서 미처 신발 정리를 못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으로 들어서자 화장실 앞에 옷가지들이 널브러져 있는 겁니다. 거기다 화장실 안에 있는 여자와 남자의 목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왔죠. 저는 아들 부부가 휴가를 냈나 싶었어요. 아들과 며느리 사이가 다시 좋아졌나 싶어 혹시나 오붓한 시간을 방해라도 하게 될까봐 얼른 반찬만 냉장고에 넣어주고 가려고 빠르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간간이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낯설게만 느껴지는 거예요. 쎄한 기분을 감출 길이 없어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이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작은 방에 들어가 아들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신호가 얼마 가지 않아 아들이 전화를 받는 거 아니겠어요? 심지어 아들네 집에서 전화벨도 울리지 않았고요. 저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아들에게 혹시 집에 있느냐고 물었고, 아들은 이 시간에 어떻게 집이겠냐며 호탕히 웃으며 일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 손은 바들바들 떨려왔어요. 아들에게는 구태여 내색하지 않고 알겠다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 화장실 문이 벌컥 열리더니 안에 있던 여자와 남자가 나와 안방으로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왜 그런 상황이 생기면 보고 싶지 않은데도 몸이 마음처럼 움직이질 않는 건지, 뭐에 홀리기라도 한 듯 저는 그들이 들어간 안방으로 향했고, 정신 나간 사람처럼 그것들의 모습을 마구 찍어댔어요. 제 등장에 며느리와 낯선 남자는 잠시 놀란 듯 싶었지만 역으로 저를 주거 침입자 취급을 하더라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뻔뻔함에 눈이 뒤집혀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쳤어요. 내 아들 걱정하는 척은 다 하더니 감히 내 아들 집에 낯선 인간을 집에 들여? 네가 이러고도 인간이냐? 인간이냐고. 내 남편 앞에서 쇼할 때 알아봤어야 했는데 이 불려시 같은 게 감히 외간 남자랑 바람을 펴? 이 버러지만도 못한 거사.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이거 안 나요? 놓으라고. 내가 바람을 피든 말든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여긴 내 집이기도 하거든? 그런데 내가 왜 나가야 하는데? 당신이나 나가. 이거 놓고 당장 나가요? 이 뻔뻔한 계집애가 넌 오늘 볼장 다 본 줄 알아? 이런 행실을 걸려놓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알아? 어머님이 뭘 어쩔 수 있는데요? 힘도 없으면서 나서봤자 뭐가 바뀔 줄 알아요? 그냥 서로 못 본 척하고 지내요. 어머님께서 아무리 난리쳐도 아무한테도 안 먹힌다는 거 몰라요? 아버님이 어머님 말을 믿을 것 같아요? 제 말 몇 마디면 끝일 거 서로 힘 빼지 말자고요. 저는 뻔뻔한 며느리의 언행에 곧장 아들에게 연락해 당장 집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서로 못 본 척 지내자는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아들에게 연락한 게 화가 났던 건지 갑자기 제게 마구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저와 며느리는 육탄전을 벌이게 되었고 낯선 남자는 그 틈을 타 불이 나게 도망을 갔어요. 그렇게 30분쯤 흘렀을까요? 제 아들이 도착했고 저는 며느리의 외도 사실을 털어놓고 제가 찍은 사진들까지 아들에게 보여주면서 당장 이 집에서 며느리를 내쫓으라고 노발대발을 했어요.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 사진 속 남자는 도대체 누군데? 진짜 바람이라도 폈다는 거야? 당신이 말해봐. 엄마 말이 다 사실이야? 저것이 말을 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해. 내가 둘이 엉켜있는 걸 두 눈으로 봤고 저것이 나더러 못 본 척하고 지내자는 말까지 했어. 그럼 인정한 거나 다름없는 거지. 어머님, 제발 좀 말 보태지 마세요. 가정 파탄 내는 게 목적인 게 아니시라면요. 댁으로 돌아가세요. 제가 남편과 직접 이야기할 테니까 일 키우지 마시라고요. 당신이야말로 수작 부리지 말고 이 사진 속 여자가 진짜 네가 맞는지만 대답해. 이 집에 다른 남자 끌어들인 게 사실이냐고. 진짜 이 모자가 끝까지 배려라고는 없네. 그래, 내가 다른 남자 끌어들였고 그걸 어머님이 봤어. 됐니? 그 사진 속 여자는 내가 맞고 남자는 내가 요즘 만나는 사람이야. 당신과 내가 부부이긴 하니? 우리가 살맛대고 안 지낸 지 몇 년이야. 그런데 어떤 여자가 바람이 안 나니? 내가 바람이 난 건 다 당신 때문이라고. 어떤 이유에서든 바람은 용납되지 못해. 넌 정말 사람도 아니다. 나가. 당장 내 아들 집에서 나가라고. 다시는 이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며느리는 제게 자기 가정을 파탄낸 파탄자라는 욕설을 뱉고는 집을 나갔어요. 그날 이후 제 아들은 한참을 힘들어했어요. 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제 아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제가 큰 잘못이라도 한 것만 같았어요. 며느리의 말대로 어쩌면 제가 아들의 가정을 파탄낸 게 맞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거든요. 아들은 조금 진정된 뒤에 며느리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걸었어요. 남편도 이 사실을 알고
제가 아들네 가정을 망쳤다며 부모도 아니라고 저를 괴롭혀댔어요. 거기다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은 밖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저는 며느리를 만나러 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죠. 예뻐했고 둘의 사이가 좋았던 만큼 연락이라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래서 하루는 남편의 뒤를 캐보기로 마음먹고 남편 몰래 뒤를 따랐죠. 그리고 곧 남편이 밖에서 만나던 사람이 누군지 확인하는 순간 저는 뒤로 까무러칠 뻔했습니다. 남편이 며느리의 불륜남과 며느리까지 끼고 셋이서 무슨 가족이라도 된 듯 하하호호 웃으며 식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엔 납득이 가지 않아 머리가 새하얘졌어요. 하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저는 그 자리에 쳐들어갔고 남편은 저를 보고 기함했어요. 당신 여기서 지금 저것들이랑 뭐해? 설마 며느리가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 지냈던 거야? 당신이 도대체 왜 내 아들을 상처 준 저것들이랑 같이 밥을 먹고 있는 건데? 당신이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일단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집에 가서 얘기해. 내가 자초지종을 다 설명할 테니까. 가긴 어딜 가. 당신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아무리 며느리가 예쁘다고 해도 네 자식 상처 준 쓰레기 같은 것이랑 웃으며 밥을 먹어? 그것도 불륜남이랑 같이? 여기서 딱 말해. 어떻게 된 건지 저것들 앞에서 말하라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라고 자신 있게 말하더니 다 이런 이유 때문이었구나. 믿는 구석이 당신이었던 거야. 그렇지?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네, 이 인간이. 당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말고 집에 가서 말하자고. 빨리 따라와. 남편은 저를 끌고 집으로 향했어요. 제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남편은 까딱도 하지 않았죠. 집에 도착해서야 남편은 제 손을 놔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이제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집에 왔으니 한 톨의 거짓 없이 다 털어놓으라고 소리쳤어요. 며느리와 도대체 무슨 관계라도 되느냐고, 왜 그것들이랑 같이 있었던 거냐고 추궁했죠. 남편은 머리를 굴리기라도 하는지 입을 옴싹거릴 뿐 말을 뱉지는 않았어요. 그러기를 10분. 저는 더는 기다려줄 수 없어 며느리에게 자초지종을 물으러 가야 말을 할 거냐고 다그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쫓아냈던 며느리가 집으로 들이닥쳤고 우리 집안은 며느리의 등장으로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무슨 낯짝으로 우리 집에 발을 들이냐고 난리를 쳤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밖에서는 그렇게 웃고 떠들며 며느리를 대하던 남편이 갑자기 며느리에게 왜 왔느냐고 당장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시아버지의 말도 무시한 채 미친 사람처럼 웃어 제끼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 어깨를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당장 제게 머리 조아리고 절이라도 박으세요.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왜 내게 절을 해? 미쳤니? 이제는 너랑 엮이는 거라면 다 징글징글하다. 이게 다 무슨 악연이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은 한순간도 마주하고 싶지 않으니까. 제발 좀 눈에 띄지 말란 말이야. 어머님, 말 가려 하세요. 제 생각에는 어머님께 제가 은인일걸요? 제가 재미있는 사실을 알려드리려고 친히 걸음했거든요. 어머님, 저랑 바람난 그 남자가 아버님의 친자식이라면 어떨까요? 어머님께서 말씀하신 용납이 안 된다던 그 짓을 아주 오래도록 아버님께서 하셨네요. 제 덕에 지금 어머님도 저처럼 이혼하게 생겼고,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벗어날 이혼 사유 만들어드렸으니 저한테 절이라도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혼 축하드려요, 어머님. 그게 다 무슨... 여보, 지금 저것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며느리랑 바람피던 불륜남이 왜 당신 친자식이야? 이게 다 무슨 상황인 거냐고? 이렇게 상황 파악을 못하셔서야 알려드린 재미가 없네. 당신 남편이 당신이랑 결혼하고도
외간 여자랑 바람을 피웠고 그 여자랑 당신 남편 사이에 아이가 생겨서 낳았고요. 당신이 얼마 전 아들 집에서 본 그 외간 남자가 아버님의 친아들이야. 쉽게 말하면 내 남편의 배다른 형제이자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의 배다른 형제. 알고 보니 남편은 저와 결혼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람이 났고 그 관계를 꽤 오래 유지하면서 임신까지 시켰던 것이었어요. 그렇게 남편은 긴 세월 동안 두 집 살림을 했던 거예요. 며느리와 바람이 난 그 남자가 남편과 불륜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였고요. 남편이 며느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 제 아들에게는 과분하다 여겨 배다른 자기 자식에게 친히 소개를 시켜 관계가 발전했던 거예요. 남편은 며느리의 말을 믿지 말라며 절대 아니라고 잡아댔지만 며느리와 함께 왔던 건지 배다른 아들이란 사람이 타이밍 좋게 우리 집 배를 울렸어요.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이미 남편과 친자 검사까지 마친 상태였고 결과지까지 가지고 와 남편의 친아들임을 입증해 며느리의 말에 힘을 실었죠. 그런데 이 사실만큼이나 놀라웠던 사실이 또 있었어요. 이 모든 게 그 배다른 아들의 복수였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남편과 바람폈던 불륜녀는 몇 년 전 건강 악화로 세상을 떠났는데 그때 장례식장에 얼굴 한 번을 비추지 않았던 남편에게 복수를 다짐했다고 말이죠. 아파서 불륜녀가 병원 생활을 오래 했는데 그때도 찾아온 적 없고 그저 돈으로만 해결을 했던 거예요. 그 모든 걸 보며 지내온 남편의 배다른 아들은 자기 가정이 무너졌지만 여전히 가정을 이루고 잘 살고 있는 제 남편을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떵떵거리고 사는 남편의 말년만은 꼭 망가뜨리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버티면서요. 그런데 때마침 남편이 며느리를 소개해줬고 그때를 기회로 삼아 복수의 계획을 세웠어요. 그러다 며느리와 눈이 맞아 사랑을 나누는 사이가 되어 며느리는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배다른 아들의 뜻을 따라 도와주게 된 거였어요. 저는 이 모든 사실을 알자마자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며느리에게도 다시는 악연이든 필연이든 얽히지 말고 살자고 엄포를 놓았고요. 제 이혼 소송은 긴 여정과도 같았어요. 돈 많고 빽 많은 전 남편을 상대하기란 너무도 어려웠죠. 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승소하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의 이혼도 며느리가 바람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통해 쉽게 정리할 수 있었어요. 전 남편은 제게 자기 재산을 나누는 것이 아까워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안 주려고 기를 썼어요. 그러나 전 남편으로 인한 이혼 사유 덕에 전 남편의 바람은 물거품이 되어 재산은 물론 위자료까지 모두 챙길 수 있었네요. 저는 이혼 후 아이들과 살림을 합쳐 함께 지내기 시작했어요. 늦은 나이긴 해도 사회생활도 시작해 나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남루한 행색으로 찾아왔어요. 처음엔 너무 볼품없는 차림이라 전 남편인 줄 모르고 수상한 사람이라고 오해해 신고까지 했어요. 경찰서에 가서 전 남편의 진변을 확인한 후에야 알아차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전 남편이 저를 찾아온 이유가 너무도 황당했습니다. 당신은 아주 멀끔히 잘 사나 보네. 이혼하고 나서 얼굴도 덮이고 말이야. 어디 다른 살림이라도 차린 건 아닌가 보지? 애들이랑 같이 지내는 거 보면. 그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야? 당신이야말로 어떻게 살면 그런 거짓골을 할 수 있어? 얼른 돌아가. 그리고 그런 몰골로 여기 기웃대지 마. 아이들이 보기라도 하면 어떻게 생각하겠어?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당신 때문이잖아. 당신이 법적으로 내 아내였다는 이유 하나로 내 재산까지 쓸어간 탓에 내가 이렇게 된 거라고. 당신은 그 많은 돈을 받아갈 자격이 없어. 내 입장에서는 갈치와 다를 바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 돈 돌려줘. 정 못 주겠으면 위자료로 타간 돈이라도 내놔. 당신 진짜 끝까지 구질구질하게 왜 이래? 진짜 넌 인간 되려면 멀었다 멀었어. 다신 찾아오지 마. 또다시 법정에서 다투고 싶은 거 아니면 썩 꺼지라고. 나 네가 그 돈 안 주면 절대 못 가. 우리 아들 이혼하고
혼자 돼서 먹고 살기 편할 텐데 그쪽으로 붙어서 돈 좀 뜯어내야 하나? 우리 아들 요즘 좀 살만하지? 아니면 내 딸한테 돈 좀 꿔볼까? 그간 키워준 은혜가 있는데 이것들이 나 몰라라 하겠소? 선 넘지 마. 너 돈 많고 빽 많던 그때 네가 아니야. 지금 네 꼴을 봐. 거지보다 더 거지 같은 네 모습을 보라고. 우리 애들이 너처럼 멍청한 줄 아니? 어디 할 수 있으면 한번 해봐. 우리 애들이 너한테 10원 하나 주는지 말이야. 쥐뿔도 없는 게 여전히 네가 뭐라도 된 줄 아나 본데 정신 차려. 나이 먹고 추하게 늙지 말고. 전 남편은 자기 재산 다 잃고 제게 돈 달라고 찾아왔던 거였어요. 며느리와 배다른 아들에게 뒤통수 맞고 저희에게도 버림받은 전 남편은 남는 건 돈밖에 없었고 무료한 생활을 돈놀이를 하며 지냈어요. 결국 그 많던 재산을 다 잃고 시댁에서도 내쳐져 제게 손 벌리려고 제 집 주변을 기웃대다가 사달이 난 거죠. 뻔뻔하게 아이들한테까지 손 벌리려는 전 남편의 태도가 기가 막혔어요. 저는 더 들어줄 것도 없다는 생각에 이전 시모에게 전화를 걸어 거짓골로 찾아온 당신네 아들 눈꼴 사나워 못 보겠으니 주워가라고 했어요. 전 남편은 제가 이전 시모에게 연락한 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못되게 굴며 제게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을 하더군요. 야, 네가 나랑 이혼했다고 뭐라도 된 것 같냐? 나한테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야. 네가 돈 주기 전엔 난 계속 너고 애들이고 찾아와서 깽판이라도 칠 생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꼴 마주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돈 보내. 당장 내 돈 내놓으라고, 내 돈. 네가 그러면 내가 전처럼 무서워할 줄 알고? 어디 한번 깽판 쳐봐. 새고랑 차고 싶으면 말이야. 한 번만 더 찾아왔단 봐. 나도 더는 가만히 있진 않을 거니깐. 저는 전 남편을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또 찾아와 돈을 요구하면 법정에서 만날 줄 알라고 엄포를 놓은 뒤 돌아왔어요. 하지만 그 뒤로도 몇 차례나 연락이 왔고 나중에는 우는 소리하며 제발 지낼 곳만이라도 마련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저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이전 시댁에서까지 제게 전 남편을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달라 연락이 왔어요. 예, 우리 아들 좀 살려주렴. 제발 내 아들 사람처럼만 살게 도와주면 안 되겠니? 너도 우리 애가 지금 어떻게 지내는지 알잖아. 오래 산정이 있는데 그런 모습을 보고도 가엾지 않니? 부탁이다. 우리 아들 좀 받아줘. 자꾸 제게 신뢰를 범하지 마세요. 이미 이혼했고 제가 그동안 남편과 살면서 어떤 대우 받으면서 어떻게 참아가며 살았는지 다 아시잖아요. 제가 그 꼴을 왜 또 해요? 제가 우스워서 몇십 년을 바람 피우면서 두 집 살림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제가 무슨 자선단체도 아니고 불쌍해졌다고 거둬야 하나요? 어머님 자식, 어머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것이 우리 집 재산까지 죄다 손을 대서 나도 더는 도와줄 형편이 못 돼서 그래. 그리고 다 늙어서 저렇게 망한 채로 살 수는 없잖니. 내가 다 미안하다. 네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미처 몰랐어. 우리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던 게지. 내가 이리 사과하마. 너희 다시 합치면 다시는 내게 못나게 굴지 못하도록 내가 다 단속하마. 그러니 제발 너그러이 봐주면 안 되겠니? 이래서 있을 때 잘하라는 말이 있나 보네요. 너그러이 봐줄 수 없고요.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결혼 생활 내내 남편에게만 맞추며 저라는 사람은 없이 살았어요. 그때 단속하지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머님, 뻔뻔하게 그만 연락하세요. 제가 무슨 쓰레기통인가요? 결혼 생활 내내 뒤로 다른 여자 품은 쓰레기를 제가 왜 다시 걷어요? 그 쓰레기 이제 어머님께서 치우세요. 나도 내 아들도 네가 있을 땐 미처 몰랐던 거야. 다 잃고 나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알았단다. 네가 어떤 모진 말을 해도 나는 괜찮아. 내 아들만 다시 받아준다면 내게 절이라도 할 수 있어. 그러니 제발 딱 한 번만 다시 생각해 주렴. 이런 말씀까지 드리게 돼서 정말 유감이지만 전 싫습니다.
어머님 아들, 정말 볼품없고 못돼 처먹어서 제 인생에 다신 엮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어머님도 이제 제 어머님 아니시니까요. 저는 대차게 거절했고 그 후로 시댁의 연락도 전 남편의 연락도 모조리 끊어버렸어요. 제 아이들에게도 도움되지 않을 연락이니 아빠에 대한 연민이 있어 받아주고 싶은 게 아니라면 되도록 연락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죠. 그 뒤로는 그 어느 접점도 없었어요. 간혹 아이들에게 연락해온 것 같기는 하지만 아이들은 저를 배려해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과거의 제 올가미와도 같은 인간들을 끊어내니 그제야 모든 것이 끝났다는 실감이 났어요. 몇 년이 흐른 지금은 주변에서 제 얼굴에 꽃이 만개한 것처럼 환하게 폈다는 말을 자주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 너무나 잘 알아요. 지금처럼 더없이 잔잔하고 또 행복했던 적은 없으니 당연히 얼굴색도 좋아지고 사람 사는 것 같아 보이는 거죠. 아이들만 오롯이 챙기며 단란하게 지내니 제 스스로도 돌아보게 되고 사회생활에 대한 재미도 느끼면서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남는 시간에는 취미 생활까지 하면서 활동적인 사람으로 변화해가는 중이랍니다. 이전 며느리의 소식은 아주 간간히 아들을 통해 들었어요. 전 남편의 배다른 아들과 헤어져 자기 인생을 산다더군요. 아들에게 연락했던 이유도 그간의 안 좋았던 관계를 회복할 순 없지만 사과는 꼭 하고 싶었다나요? 무례하고 미웠던 이전 며느리지만 이제는 어디서든 자기 몫을 잘하며 지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나이 먹고 누굴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어요. 그저 제 생활에 집중하며 제 주변 사람들을 챙기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베풀고 사랑하며 지낸다면 그게 찬란한 삶이지 않을까요? 남편에게 대여서인지 며느리의 도끼를 느껴서인지 아들도 저도 재혼 생각은 없어요. 제 딸도 결혼 생각은 아직 없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한동안은 서로만을 챙기며 지낼 듯해요. 하지만 제 딸도 제 아들도 언제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면 외롭지 않게 참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인생의 이막을 시작하길 소망해 봅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많은 분께 감사 인사드리며 이만 마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줏대 없는 남편놈과 이혼한 여성입니다. 생각보다 참을성 많은 제가 이혼에 이르게 된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저 나름대로 이 이혼의 종지부를 찍고 싶기 때문이에요. 사실 여전히 저는 이 남편 때문에 얻은 남성 불신 때문에 너무도 고생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혼만 하면 다 잊고 정말 혼자, 아니 애랑 둘이서 잘 살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더군요. 이제는 이미 끝난 일인데도 여전히 저를 괴롭히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멍하니 있을 때나 가끔씩 아이가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면 생각만으로도 우라통이 터져서 미쳐버릴 것 같아서요. 친구에게 이야기했더니 차라리 다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지지 않겠냐는 생각으로 사연 글을 써봅니다. 저와 남편은 같은 직장에서 일하는 동료로 만나서 결혼했어요. 동갑이었기 때문에 제가 실제적으로는 더 오랫동안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남편은 저희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벌써 두 군데 회사를 거쳐 들어온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느긋하고 쾌활한 성격의 분위기 메이커였어요. 옆에 있기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즐거워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일을 잘했냐고 물어본다면 글쎄요 라는 답밖에 못할 정도로 일은 못했어요.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못한다기보다는 따분해하고 금방 흥미를 잃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컸죠. 당시에는 젊은 사람에게 회사라는 게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기에 별로 큰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남편은 한 가지에 진득하게 붙어서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처음에 말한 그대로 줏대가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즐거운 사람이었기에 남편이 제게 고백을 하고 청혼까지 했을 때는 당연히 받아들였어요. 결혼이라는 게 중요한 건 저도 알았지만 저도 처음 해보는 거고 상대방을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그 사람의 모든 모습을 봤다고 또 알고 있다고 말이죠. 그렇게 맹신했던 대가는 결혼 후에 모두 지불하게 됐죠. 이런 상황에 시댁이라도 저와 마음이 맞았다면 제가 힘든 일도 없었을 텐데 시댁도 저와는 영 다른 세계의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른들은 남편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제 자식 귀엽고 사랑스러운 건 당연한 거지만 시부모는 좀 지나치다고나 할까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남편보다는 제 탓을 하더군요. 저와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도대체 누구 탓을 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도록 만드는 분이었어요. 저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일이 아님에도 언제나 제 탓을 하고 남편을 두둔하는 분들이었죠. 게다가 무엇보다 맞벌이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 시간에 제가 남편을 내조하고 육아를 해주길 바라는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죠. 두 사람이 벌어도 수도권에서 살면 모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친정이나 시댁은 고만고만한 데다가 저랑 남편 직장도 그리 좋은 곳은 아니라 많이 벌지도 못했으니까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를 언제까지고 꼬투리 잡아 요구하시는 분들을 보며 이대로 결혼 생활이 잘 될까 싶은 생각도 들었었죠. 그리고 그런 고민에 확신을 더해주게 된 사건이 벌어졌어요. 결혼 후 4년 차에 일어난 일이었죠. 그때는 이미 첫째가 태어났고 저는 이제 막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며칠째 저한테 그런 소리를 하더군요. 당신은 내가 이 직장보다 더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그게 무슨 말이야? 왜? 더 좋은 직장에서 오래? 오라면 가야지. 돈도 많이 주고 복지도 빵빵하면 두말 없이 돌아서서 가야지. 역시 그렇지? 왜? 어디서 연락 왔어? 뭔데 그런 걸 물어? 사실은 내가 공무원 공부를 생각 중이거든. 아무래도 안정적이고 길게 갈 수도 있고 복지도 좋잖아. 그래서 그러는데 당신이 좀 도와주지 않을래? 저는 천진난만하다 못해 멍청한 남편의 얼굴을 보며 당황했어요. 갑자기 30대 후반에 무슨 공무원 타령인지. 저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말했죠. 공부는 무슨 공부야. 공무원 공부 시작할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일이나 계속해. 당신 잊었나 본데 우린 애가 있는 3인 가족이거든? 당신 공부한답시고 돈 안 벌면 내가 번 돈으로 생활해야 하는데 감당이 안 돼. 절대로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허튼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생각 접어.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는데 나는 일반 회사랑 궁합이 안 맞는 것 같단 말이야. 내 성격이랑 맞지도 않고. 누군 성격이 맞아서 이래? 아니, 젊고 결혼 전이라면 당신이 어디서 뭘 하든 상관 안 하는데 당신 지금은 애 아빠고 책임져야 할 가족이 있는 사람이야. 성격만으로 일 때려치우고 나간다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게다가 직장 나오고 다음 계획이 공무원 공부라고? 그거 경쟁률이 몇 대 몇인지는 알고 이러는 거야? 아니면 나 일부러 엿먹으라고 이러는 거야? 결국 큰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렇지만 남편의 요구는 계속됐어요. 그 주 주말에 시댁에 가서도 똑같은 말을 들어야 했고 저도 똑같은 말을 되돌려줬죠. 철벽 치듯 하는 저를 보더니 시모가 한마디 하더군요. 예, 무슨 이야기인데 이렇게 안 된다고만 하니? 무슨 일 있어? 저는 이때다 싶어 시모에게 말했어요. 남편이 하려는 미친 짓거리들을요. 아무리 시모가 제 자식만 애정하는 사람이라도 이 나이에 공무원 공부가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것쯤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이 사람이 직장 그만두고 공무원이나 한다잖아요. 지금 당장 붙을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시작하면 언제 합격하고 언제부터 이래요? 게다가 현실성도 없고 지금 시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혼자 버는 데다가 애까지 있는데 가장이 쉬면 남은 가족은 어떡하냐고요.
제 말을 듣던 시모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하더니 제 예상과는 꽤 다르게 상황이 흘러갔어요. 넌 어떻게 마누라가 돼서는 남편 생각을 그렇게 몰라줘? 남편이 큰 뜻을 품었으면 당연히 지원해줘야 하는 거지. 그걸 혼을 내고 있어? 그리고 너 일하잖아. 매번 일하는 거 자랑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그만두고 내조하라고 할 때도 절대 일 그만 안 뒀잖니. 그러면 네가 벌어서 살림하면 되는 거 아니니? 왜 자꾸 애를 잡아? 시모의 그 말에 한마디 해주고 싶었지만 쪽수로 밀리니 어쩔 수 없더군요. 남편을 믿는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남편의 공부를 허락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다짐을 받았죠. 1년 안에 안 될 것 같으면 포기하라는 것과 남편이 돈을 벌지 않으니 최대한 아껴 쓰라는 것까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좋아서는 당장 퇴사하고 공무원 시험 교재를 사러 가더군요. 그렇게 남편의 수험 생활이 시작됐어요. 나이가 있으니 외우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고 외웠다 하더라도 다른 일 잠깐 하면 까먹기 일쑤였죠. 솔직한 말로 1년 안에 공무원 안 되면 남편을 다시 취직시키고 엄청 갈굴 생각으로 참고 있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뜬금없이 시모에게 전화가 왔어요. 저는 당시에 일하고 있는 와중이었고 전화를 아슬아슬하게 받을 수 있었죠. 네, 어머님. 무슨 일로 전화하셨어요? 야, 너는 어떻게 된 애가 남편 밥도 안 주고 나와? 저는 의아했어요. 밥을 안 주다뇨. 애 어린이집 보내기 전에 남편과 애 셋이서 아침을 먹었는데 말이죠. 어머님, 아침은 같이 먹고 나왔는데요. 점심 말이다, 점심. 지금 시간을 좀 봐. 애가 여태껏 아무것도 못 먹고 불쌍하게 굶기나 하고. 애초부터 이 결혼이 잘못된 거지. 남편한테 관심이 없는 여자랑 결혼을 해서 그래. 시모 말에 저는 두통이 오는 머리를 주먹으로 퉁퉁 두드렸어요. 시모가 우리 집에 갔을 리는 없고 가지 않았다면 답은 하나죠. 남편이 시모에게 밥 못 먹었다고 찡찡댔다는 거. 그리고 그 이야기에 시모가 전화와서 이런 어이없는 말을 하는 거고요.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는 지금 회사에서 일하는 중이에요. 가까우면 모르겠지만 왕복 1시간이고요. 갔다 오면 제 점심시간이 없어지는 데다가 남편이 밥 차려 먹을 수 있도록 준비 다 해놓고 왔는데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세요? 그 사람 집에서 공부하고 있거든요? 집에 있는 사람이 밥을 해 먹어야지 어떻게 밖에서 일하는 사람이 집까지 가서 밥을 차려주고 나와요. 네가 준비를 해왔으면 왜 우리 아들이 나한테 전화와서 배고프다고 난리를 피우겠어? 그리고 우리 귀한 아들이 왜 혼자서 밥을 차려 먹어?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네가 나와서 당장 챙겨주고 와. 일한다고 생색내나 본데 일을 해도 남편 내조는 해야 할 거 아니야. 우리 아들 지금 공부하고 다닌다고 너 무시하는 거야? 시모 말 들어보니 남편 놈이 배고프다고 시모에게 전화해서 떽떽거린 모양이었어요. 집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무작정 저한테 전화해서 저부터 족치는 시모를 보며 팔이 너무 안으로 그것도 아주 기형적으로 굽은 게 틀림없어 보였어요. 공부한답시고 돈도 벌지도 않는 축내기만 하는 남편 놈에게 제가 집에까지 가서 밥을 차려줘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오히려 제가 열받아서 내쫓지만 않으면 다행인 일을 무슨 생각으로 제 탓을 하는 건지 저는 시모에게 따지려다가 참았어요. 시모가 뭘 알겠나. 남편 놈이 시모에게 언지를 준 게 더 잘못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녁에 남편과 한판 뜨기로 결정했어요. 열을 받은 채로 집에 들어가는데 정말 났던 화가 폭발할 정도로 집안이 엉망진창이었어요. 혼자서 공부만 하고 있던 남편이었어요. 애는 제가 출근하는 길에 어린이집에 보냈었죠. 그런데 집에 도착했는데도 애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우리 애 어디 갔어? 어린이집에서 안 데리고 왔어? 내가 왜 데리러 가? 당신이 여태까지 데리고 왔으면 끝까지 당신이 데리고 와야지. 왜 나한테 그걸 시켜? 나 안 보여? 지금 공부하느라 바쁘잖아. 남편 놈은 공부하는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거실 테이블과 소파, 탁자 위에는
남편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과자 봉투와 음료수병, 커피를 마시고 씻지 않은 컵까지. 제 눈에는 남편이 오늘 하루 놀고 먹은 결과만 보였죠. 게다가 애도 데리고 오지 않다니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당신한테 공부하라고 한 건 맞지만 상식적으로 집에서 공부만 하는 거면 애는 당신이 좀 데리고 와야 하지 않아? 애 어린이집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데 거리가 멀지도 않은데 왜 매번 내가 데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냐고. 내가 항상 늦어서 어린이집에 죄송하다고 말하며 애 데리고 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이 시간까지 애를 그냥 놔두는 게 말이나 돼? 애가 있으면 시끄러워서 공부가 안 돼. 그래서 안 데리고 온 거고. 좀 그런 거로 나한테 짜증내지 마. 나도 열받으니까. 남편의 그 말에 뒷골이 확 당기더군요. 자기가 뭔데 열이 받아요? 이 상황에 열받을 사람은 저 말고 없잖아요. 결국 저도 남편에게 한마디 했어요. 당신 공부하라고 그냥 놔둔 건 당신이 하고 싶은 거 마지막으로 하게 해주려던 것뿐이야. 그런데 당신이 공부한다는 핑계를 대면서 이 집안에서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용납 못해. 무슨 말이냐고? 이 집은 전세이긴 하지만 내 집이고 돈 버는 사람도 나뿐이거든? 앞으로 적당히 하지 않으면 쥐뿔도 없을 거라는 이야기야. 적당히 눈치껏 알아서 하지 않으면 나도 당신처럼 일 그만두고 공기업이나 확 준비해 버릴 테니까. 그러면 아무도 돈 못 벌고 우리 셋 나란히 이 집에서 아사하는 거야. 알았어? 소리를 지르는 제 모습이 생소했는지 남편이 연신 당황한 표정으로 어색해하고 있기만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말했죠. 당신이 공부를 한다고 해서 우리 집안일에서 벗어난다고는 생각하지 마.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면 당신이랑 내가 왜 같이 살아? 부부는 함께 사는 사이지 한 사람이 희생하는 관계는 아니잖아. 나한테 이 짐 저 짐 다 얹어두고 싶으면 차라리 한마디만 해. 바로 이혼하자고. 이혼 안 할 거면 당신도 어느 정도 희생해. 지금 현재도 나만 희생하고 있는 거 알고는 있지? 결국 제 말에 남편이 쫄았는지 그 뒤로는 그런 막무가내 짓은 안 하더군요. 그리고 어지럽혀 두었던 식탁이며 거실도 집에 올 때는 다 정리가 되었죠. 그제야 사람 사는 집처럼 보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남편이 일을 하지 않으면 제가 조금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제가 더 불편해질 줄은 몰랐거든요. 게다가 남편이 일을 그만뒀으니 저라도 많이 벌어보려고 야근을 많이 잡아놓은 터라 피곤함마저 가득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렇게 고생해보면 남편도 곧 제정신 차리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어요. 그렇지만 그만두겠다고 하지는 않더군요. 오히려 더 오기가 생긴 것처럼 예전보다 더 열심히 하더군요. 그래, 뭐 이것도 괜찮겠다 싶었어요. 차라리 진짜 공무원이 되면 제가 힘든 일이 없어지게 될지도 모르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남편을 놔뒀어요. 다만 그 이후로는 일하지 않으면 사람 대접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이 설거지며 아이 등 하원은 시켜주더군요. 이때가 가장 평온했고 별일 없는 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제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벌어졌거든요. 얌전히 공부만 하고 있을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어느 날은 제게 슬며시 다가와 한마디 툭 꺼내더군요. 나 직장 생활은 내 체질에 안 맞는 것 같아. 특히 다른 사람 밑에서 일하는 게 힘든데 다른 회사의 직원으로 가든 공무원으로 가든 내 위로는 다 내가 고개 숙일 사람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장사를 한번 해볼까 싶은데 어때? 저는 너무 당황했어요. 공부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서야 그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지금 공부한 지 1년이나 됐어. 장사라니. 그거 할 거면 공부는 뭐하러 한다고 그랬어? 1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했으면 뭐든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할 거 아냐. 결과보다는 내 성격이 그런 것 같아. 어차피 공무원도 계급사회인데 내가 적응 못할 것 같거든. 그럴 바엔 차라리 내가 사장인 자영업자가 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말을 한 번 내뱉었으면 좀 지켜. 당신이 하는 생각에 이리저리 휘둘려야 하는 내 생각은 안 해? 1년째 혼자 집안 살림하며 돈 쓰고 있는데 당신은 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미안하게 생각하니까 장사를 하겠다는 거잖아. 내가 그런 성격이 아닌데 어떻게 하고 싶지 않은 걸 시켜? 내가 하라고 했어? 난 분명히 처음에 당신 공부하고 했을 때 말렸거든? 한창 공부시켜 놓으니까 이번에는 뭐? 장사? 난 절대로 그거 허락 못해. 차라리 지금 공부를 계속하던지 해. 아, 이래서 당신이랑은 대화가 안 된다고. 알았어. 내가 대충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신경이 쓰이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에 신경을 썼어요. 뒤를 쫓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도는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고 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일념으로 말이죠. 그런데 한창 남편이 공부도 팽개치고 열심히 여기저기 움직이더군요. 그러더니 장사 이야기가 나온 지 한 달 만에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당신 돈 좀 있어? 나 꼭 필요한데 써야 하는데 좀 빌려줘. 나중에 2배로 갚아줄게. 무슨 일이야? 설마 또 장사 때문에 돈 빌리는 거면 난 절대 못 줘. 난 승산 없는 일에는 투자 안 해. 승산이 왜 없어? 이번에 친구 정훈이 좋은 아이템 가져왔거든? 당신도 들으면 진짜 혹할 것 같은데. 지금 가게 리모델링에 돈이 좀 쪼들려서 그래. 당신이 좀만 도와주면 안 될까? 장사하는 거면 돈 안 준다고 했지. 그리고 벌써 일 다 버렸잖아. 게다가 동업? 그리고 리모델링이면 이미 가게가 들어섰다는 건데 가게 세울 돈은 어디서 났어? 내가 받은 퇴직금 좀 넣었지. 그리고 모아뒀던 돈도 넣었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돈을 다 털어넣었다는 말이었거든요. 모으고 있던 돈과 퇴직금까지 털어낸 남편은 정말로 빈털털이었어요. 그런 남편이 제게 돈을 더 요구하니 속이 터졌죠. 그 가게가 어떤 가게인지는 모르지만 일단 저는 제 인생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그 말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다는 뜻이죠. 제가 돈을 빌려주지 않으니 남편 놈이 아주 열받는다는 표정으로 저한테 눈으로 욕을 마구마구 하더라고요. 그러나 더 이상 달라고 요구하지 않고 사라졌어요. 저는 남편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지만 어디든 제발 제정신 차릴 수 있는 곳에 가길 바랬어요. 그리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시모가 제게 전화를 했어요. 네, 어머님, 어쩐 일로 전화하셨어요? 너 얼마 전에 빌려간 4천만 원은 언제 갚을 거니? 돈을 갚으라고요? 금시초문인 일이었죠. 저는 시모에게 돈을 빌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4천만 원은 큰 돈이었죠. 그래, 네가 우리 아들 시켜서 돈 가져갔잖아. 이번에 전세 계약할 때 집주인이 4천만 원 올려받게 됐다면서?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님, 혹시 그 돈을 준 계좌는 그 사람 계좌인가요? 그래, 아들 앞으로 보냈다. 몇 달 있다가 이자까지 쳐서 보내준다고 했잖니.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큰 돈을 그냥 빌려준 게 좀 그래서 말이야. 와서 차용증이라도 써야 할 것 같아서. 시간 되면 아들이랑 집에 좀 오거라. 그제야 저는 지끈거리는 관자놀이를 열심히 주물러댔어요. 저한테 돈이 필요하다며 찡얼거리던 남편놈이 시모에게 제 이름 팔아서 돈을 빌렸더군요. 게다가 시모는 그 돈을 덥석 줘놓고는 저한테 돈이라도 떼일까 싶어 뒤늦게 차용증을 쓰자고 말하는 거였고요. 저는 일단 시모에게 진실을 알려줬어요. 어머님, 그 돈 남편 계좌로 줬으니까 아시겠지만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그리고 전세는 아직 재계약 이야기도 안 나왔고 집주인에게 연락도 없었거든요. 제 명의로 계약했으니 연락도 저한테 올 텐데 그럴 기미도 없어요. 그럴 시기도 아니고. 게다가 저는 그 돈 구경도 못했어요. 돈이 어디로 갔는지 알고 싶으면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뭐? 그럼 우리 아들이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그 큰 돈을 가져갔다고? 말이 되는 소리니? 걔가 뭐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어? 너 설마 아들이랑 나 사이 이간질하려고 그러는 거니? 바빠서 그럴 틈도 없어요. 어쨌든 남편 오면 물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아차 싶었죠.
혹시 남편이 또 시모에게 거짓말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에 말했어요. 혹시 모르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남편 데리고 시댁 갈게요. 어머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저는 그날 저녁 남편이 들어오자마자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시모 앞에서 남편에게 물었죠.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돈 4천만 원 갚으라고 하시더라고. 그런데 난 돈을 빌린 기억이 없거든? 당신이 그 돈 받았다는데 어떻게 된 건지 알려줘. 그래, 아들아, 뭔가 잘못된 거지? 네가 나한테 거짓말을 할 리가 없잖아. 왜 네가 돈을 빌리는데 거짓말을 해? 저와 시모의 물음에 남편이 당황한 얼굴로 어물쩍거리더니 한참을 꿈을 대다 말하더군요. 엄마, 사실 내가 장사 준비하고 있거든. 리모델링 비용이 모자라서 돈 좀 빌리려고 와이프한테 이야기했는데 와이프가 못 빌려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엄마한테 빌린 거야. 역시 장사였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끊임없이 돈을 갖다 바르는 걸 보니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시모 앞이라 최대한 참으며 말했죠. 아무리 돈이 급해도 그렇지 마누라 팔아서 돈 마련하는 사람이 어딨어. 당신 혹시라도 그 돈 못 갚으면 나한테 책임 전가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빌려달라고 하면 안 빌려줄 것 같아서 그랬지. 당신도 나한테 무조건 안 된다고 안 빌려준다고만 했잖아. 남편의 생떼를 쓰는 소리에 저는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이게 책임감을 가진 가장이 할 소리인가 싶었죠. 그렇게 원하면 본인이 차를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든 자기 이름으로 신용대출을 끌어다 쓰든 방법이야 여럿이었을 텐데 고작 선택한 방법이 시모에게 마누라 이름 팔아 돈을 마련하는 거라니. 그런데 더 웃긴 상황은 이 다음에 벌어졌어요. 다 네 탓이네. 며느리 네가 우리 아들 길을 죽이고 다니니 애가 길을 못 펴고 우리한테까지 거짓말을 하게 됐잖아. 네가 뭔데 우리 아들을 괴롭혀. 그깟 돈이 뭐가 그렇게 소중해서 장사하겠다는 애를 못하게 막냐고. 그만 좀 하세요. 지금 이 사람 2년 동안 한 일이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귀한 시간 절반 넘게 공부한답시고 집에 틀어박혀서 제가 벌어다주는 돈으로 느긋하게 살더니 이제 와서 장사하겠다고 집에 있는 돈 다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둘이 벌어도 모자란 판에 어떻게 혼자 벌고 있는 사람한테 돈 내놓으라고 하냐고요. 제가 뭐 어디 가서 가장 노릇하라고 했어요? 공부하고 싶다고 해서 공부시켜줬더니 시험은 합격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장사하겠다고 저러는데 어떤 마누라가 돈을 내놔요? 지금 당장 내 새끼 밥 해먹일 것도 걱정되는 판국에. 너 말 다 했니? 그러는 너는 여태껏 우리 아들이 벌어다주는 돈으로 편하게 살았어, 안 살았어? 네가 그런 소리 하면 안 되지. 너 돈 좀 번다고 생색내면서 그러는 거 아주 꼴보기 싫어. 왜 우리 아들이 너한테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아야 해? 그 말을 듣는데 정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편하게 살긴 누가 편하게 살아요? 제가 지금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세요? 일도 안 하는 남편 공부시키느라 애 등하원도 제가 하고 애 밥 먹이는 것도 제가 하고 집안일도 돈 버는 것도 제가 하는데 그리고 어머님 말씀대로면 지금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서 남편 장사하는 데 넣어주고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아서 손가락이나 빨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제가 적나라하게 말하자 그제야 시모가 눈치를 보더니 딱 잡아떼더군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넌 사람을 꼭 그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야겠니? 그게 아니면 뭔데요? 제 말이 어머니 말이랑 뭐가 달라요? 집에 있는 여윳돈은 다 남편한테 갖다 바쳐라 이거잖아요.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쳐놀기만 하는 주제에 사고나 치고 다니는 남편한테. 말이 통하지 않는 시모와 눈치 보며 그저 여기서 벗어나길 바라는 딱2머리 없는 남편 놈을 보면서 저는 끓어오르던 화가 터져버렸어요. 됐어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네요. 당신 이혼해. 줏대없는 당신 때문에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더는 못하겠어. 내가 왜 이런 취급 당하면서까지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해? 애는 내가 데리고 살 거니까 당신은 당신 원하는 대로 공부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마음대로 해. 제 이혼 이야기에 남편은 당황해서 변명부터 하기 바쁘더군요. 이혼? 갑자기 웬 이혼이야?
장사 한번 하겠다는데 이혼하는 건 너무한 거 아니야? 나한테도 시간은 줘야지. 난 그 시간 못 기다려. 솔직하게 말해서 지금도 싱글맘 기분이야. 이혼을 안 하면 사고 많이 치는 애랑 어린애 둘을 키우는 기분일 거고, 이혼하면 그냥 어린애 하나 키우는 기분이겠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당신 진짜 이럴 거야? 솔직하게 말해서 당신만 이혼하고 싶은 건 줄 알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었어. 그래도 당신 고생한 거 알고 있으니까 여태껏 내가 참은 거지. 뭘 참았는데? 네가 도대체 뭘 참았다고 네 입에서 이혼 이야기가 나와? 결혼해서 마누라 고열 빨아가며 열심히 놀았으면서 당신이 뭘 참았는데? 내가 한 잔소리가 그렇게 듣기 싫었어? 당신이 정상적으로 직장만 다니고 있었어도 내가 그랬겠어? 와, 내가 이런 남자랑 결혼했다니 진짜 최악이다, 최악. 그래, 당신도 이혼하고 싶었다니 다행이네. 질질 끌고 할 필요도 없이 깔끔해서 좋겠어. 이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아나 본데 당신이나 후회하지 마라. 여태껏 나 깔본 거 생각하니까 더 열받네. 줘, 이혼 서류. 지금 당장 작성해서 줄 테니까. 그래, 아들. 잘 생각했어. 이런 여자가 남편 잡아먹는 년이야. 세상 천지에 반이 여자고 우리 아들 내조 잘해줄 여자도 어딘가에는 있을 거다. 처음부터 이런 여자인 걸 알았으면 결혼을 허락하지도 않는 건데. 시모의 응원의 말에 힘입었는지 결국 남편놈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작성하더군요. 이혼 서류는 제가 가져온 거였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이혼할 마음으로 들고 왔다기보다는 이걸 보면 남편놈도 제정신 차리지 않을까 싶어서 가져온 건데 아예 반대 결과가 나타나 버렸죠. 남편놈이 그걸 작성하는 걸 보는데 괜스레 화가 더 치밀어 오르더군요. 왜 지가 더 속 시원해하고 기세등등한지. 나중에 나 잘되고 나서 애 앞세워서 찾아오지나 마. 뭐래? 웃기고 앉았네. 돈이나 벌고 그런 말 하는 게 어때? 지금 당장 돈 10,000원도 못 버는 인간이 허세는? 결국 그렇게 저는 이혼 서류를 냈어요. 소송을 하게 되겠지만 제게 불리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았어요. 그만큼 남편의 행동은 정말 최악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불리한 판결을 받는다 해도 저 남자와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서류를 내고 남편은 2주 뒤에 집을 나가기로 결정했어요. 원래 우리가 살던 집은 제가 결혼 전부터 살고 있던 전셋집이었고 계속 계약을 갱신해오고 있었으니 제 명의로 되어 있었거든요. 남편의 지분이 조금도 없으니 나가야 할 사람은 남편 혼자였으니까요. 어차피 시댁으로 들어간다기에 짐을 조금씩 옮기고 있었죠. 그런데 서류 내고 일주일 정도 뒤부터 남편 놈이 초조해하며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관여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아예 모른 척했어요. 그런데 모른 척해도 들리는 걸 듣지 않게 막을 방법은 없잖아요. 그런데 전화통을 계속 받지 않는 누군가에게로 연락하는 걸 봤죠. 쎄한 기분이 들었어요. 알고 보니 남편과 동업한다던 친구가 잠수를 타서 연락이 안 되는 데다가 리모델링하고 있던 곳은 완전 남의 가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사기를 당한 거였죠. 어차피 저는 이혼을 할 사람이고 저는 애를 데리고 있잖아요. 남편 놈이 저 상태면 위자료는커녕 아무것도 못 받겠다 싶어서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네가 무슨 일로 전화니? 나는 할 말 없다. 이미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기로 한 거 잊었어? 나한테 이혼은 실수였다고 말하기만 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어머님 아드님이 사기를 당한 것 같네요. 동업한다는 친구가 연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본인 퇴직금이며 모아둔 돈도 다 장사 미천으로 동업자에게 갖다 바친 모양인데 어머님 돈도 거기 들어가 있지 않나 싶어서요. 제 말에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목소리가 뚝 끊기더군요. 사기? 넌 도대체 뭘 했길래 남편이 사기를 당하도록 만들어?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이혼하면 너 혼자 도망가겠다는 거랑 뭐가 달라? 설마 이럴 거 알고 이혼하자고 한 거니? 사기 당할 걸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저는 애초에 장사하는 걸 반대했던 사람이라고요. 무슨 말만 하면 다 제 탓을 하시는데 이렇게 된 건 어머님 탓이 제일 크잖아요.
아들이 허튼 짓 하는 것 같으면 부모가 말리든지 타이르든지 해야 하는데 어머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며느리가 남편 이겨먹으려고 한다고, 남편 하고 싶은 대로 못하게 한다고 엄청나게 혼내셨잖아요. 그때 막았으면 이런 꼴 받겠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네 전세금 빼서 나한테 갚아. 나는 그 돈 무조건 받을 거니까. 전세금은 오로지 제 돈이라서 그렇게 못하죠. 그리고 돈 빌린 사람이 따로 있는데 왜 저한테 그러시는지? 저는 그 돈 구경도 못 해봤고 어차피 법원에서 금융기록 확인하면 남편한테 흘러가서 남편이 동업자한테 준 거 다 확인될 거예요. 그리고 와이프랑 자식 방임한 건 남편 책임이니까 그에 대한 위자료는 아마 제가 받아야 할 거고요. 남편이 못 내면 저도 법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취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드님 고삐 잘 쥐고 있으시라고요. 제 말에 시모는 놀랐는지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남편은 시모에게 불려갔고 집에 왔을 때는 시부모에게 몇 대 맞았는지 제대로 털린 얼굴로 돌아왔더군요. 그러면서 저한테 한마디 하더라고요.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나 사기당했다고 말했어? 왜 그딴 말을 해? 누가 사기를 당했다고? 동업자한테 돈을 다 넘겼는데 동업자가 연락이 안 되고 리모델링 중이라던 가게가 실제로 다른 주인이 있었던 거면 그게 사기지. 당신은 그게 사기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래서 내가 미리 이야기했잖아. 장사 쉽게 보지 말라고. 그리고 제대로 할 거였으면 돈이 어디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도는 당신이 확인하고 같이 돈 쓰는 자리에 있었어야지. 동업자한테 다 맡겨놓고 당신 혼자 편하게 있으면서 장사를 한다고? 내가 처음에는 당신이 줏대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당신은 세상 모든 일이 그냥 쉽게 보였던 거지. 그래서 매번 뭐 하나 잃어보지도 못하고 딴 거 찾고 그래서 이렇게 사기도 당하잖아. 제 말에 전곡을 찔렸는지 남편 놈은 가만히 저만 째려보더군요. 째려보면 뭐 어쩔 건데. 나 째려보고 있으면 동업자가 갖고 나른 당신 돈이 나올 것 같아? 이러고 있을 시간에 그 동업자 찾으러 다니는 게 훨씬 낫지 않겠어? 어차피 일도 없고 공부도 안 하고 한가했잖아. 애를 보기를 해, 집안일을 하기를 해. 아무것도 안 하는데 뭐 하러 여기서 전화통만 붙들고 있는지 당최 이해가 안 돼서 말이야. 그리고 말해두는데 나는 어떻게 해서든 내 목 다 받아낼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라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는 건 절대 없을 거니까. 구구절절 다 맞는 소리를 하니 뭐라 말하지도 못하고 여기서 더 싸웠다가는 오히려 이혼에 더 불리해질 것 같으니 남편 놈은 조용히 화를 삭히더군요. 만약 사기당한 화를 저한테 다 쏟아냈으면 저도 참지 않고 완전 맞받아칠 작정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끝났어요. 남편 놈은 그날 저녁에 바로 남은 짐을 다 싸서 시댁으로 갔죠. 그렇게 저와 남편은 이혼이 법적으로 정리될 때까지 사적으로 연락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혼하고 나서 남편 놈의 근황을 듣고는 이혼 참 잘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전 남편은 시댁에서도 밥만 축내며 지냈다고 하거든요. 의욕도 없고 의지도 없고 2년을 내일이 놀아서 회사 생활에 아예 흥미를 잃은 전 남편이 시부모 눈에도 아주 밉보였나 보더군요. 하긴 결혼시켜서 밖에 내놓았을 때는 가까이 있지를 않으니 귀하고 자랑스러운 내 자식이겠지만 집에서 저렇게 철없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어느 부모가 화가 안 나겠냐고요. 게다가 전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백수로 지내니 저에게 와야 할 양육비가 오지 않게 된 거죠. 제가 매번 남편에게 양육비 달라고 하면 전 남편은 시부모에게 돈 좀 붙이라며 시부모에게 떠맡기기 바빴거든요. 그게 1년이 넘게 지속되자 시부모님들도 알게 된 거죠. 남편이 인간 말종이라는 걸요. 결국 비난의 화살은 제가 아니라 본인들 아들에게 돌아갔고 전 남편은 시부모 등살에 못 이겨 결국 알바를 시작했더군요. 취직을 하려니 공백기가 좀 있는 데다가 본인도 이제 회사 생활이 영 맞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여가 시간을 즐기고 싶었는지 파트타임 알바를 다니고 있더군요. 그리고 일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여태까지 한 번도 애를 보러 오지 않았던 놈이 갑자기 애가 보고 싶다고요.
애가 보고 싶다는 아빠를 외면할 수는 없으니 일단 만날 약속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만나자마자 어이없는 말을 하더군요. 나 얼마 전에 일자리 구했어. 일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생각해보면 나 생각하고 걱정해주는 사람이 당신뿐이었는데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어. 우리 이혼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 이대로는 내가 너무 미안해서 그래. 당신한테도 아이한테도. 일자리 구했으면 열심히 일해서 양육비나 보내줘. 나는 당신하고 다시 좋은 마음으로 살 자신이 없거든. 솔직히 당신이 변했다고 해도 이미 내 안에서 당신이라는 사람은 애한테 신경도 안 쓰고 자기 좋을 대로 사는 사람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순간의 일탈이었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나도 나쁜 의도로 그런 건 아니잖아. 다 우리 가족 잘 되라고 한 선택이었는데 그게 잘 안 됐을 뿐이고. 만약에 내가 한 선택들이 다 잘 됐다면 당신도 나와 이혼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나는 당신이랑 이혼했을 거야. 당신이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확실하게 말해줄게. 당신이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당신이 한 선택들은 나랑 애를 생각하면 선택할 수 없는 일들 뿐이었어. 와이프를 일하게 하고 애도 돌보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한 모든 것들이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는 네 생각만 하는 이기적인 놈이라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이혼해도 넌 똑같이 이기적인 선택을 할 거야. 그리고 당신이 변했다 해도 나는 다시는 너한테 안 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과 잘해봐. 나는 2번을 당했으니까 3번은 당하고 싶지 않거든? 내 인생을 걸고 그런 도박을 하라는 건 좀 너무하지 않냐? 제 말에 강한 비난을 읽었는지 남편은 다시 입을 꾹 닫더군요. 제가 넘어올 줄 알았나 봐요. 그렇게 남편은 애를 보는 둥 마는 둥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시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또 어떤 탓을 하려나 싶어서 전화를 받았죠. 그래, 잘 지내니? 애도 잘 지내지? 오늘 아들이 왔다 갔지 않아? 네, 다녀갔어요. 저는 긴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전 남편이 재혼 이야기 꺼낸 것도 하고 싶지 않았고요. 그런데 시모가 그러더군요. 네가 우리한테 서운한 마음인 건 잘 알아. 그렇지만 너희는 가족이잖니? 우리 아들 저렇게 집에서 처량하게 있는 거 보니 딱하고 안 됐어. 나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다시는 너 하는 말, 너 하는 일에 토달지 않겠다 다짐하마. 그러니까 우리 아들 좀 다시 데려가, 응? 저는 이 대목에서 웃을 뻔했어요. 같이 살아보니 자기 아들이 어떤 인간인지를 알았던 모양인지 빠르게 저한테 보내고 싶어서 안달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받아줄 리가 없잖아요. 이제 와서 입 싹 닫고 다시 데려가라는 건 좀 너무하시지 않나요? 그렇게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드님이면 어머님이 직접 데리고 있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자기만 소중하게 생각하는 남자는 필요가 없거든요. 아무리 답답해도 어머님한테는 아들이니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는 생판 남인데다가 그 사람 때문에 피해만 본 사람인데 제가 왜 그 사람을 데려가요? 그 사람이 저와 아이를 가족으로 생각했으면 잘하던 일 때려치우고 공부한답시고 백수돼서 돈을 축내는 일을 했겠어요? 와이프가 하지 말라고 단단히 일렀는데도 장사해보겠다고 있는 돈 다 때려받고 사기 당할 일 만들었겠어요? 사기치려는 놈한테는 못 이긴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그 동업자라는 사기꾼 말 듣기 전에 마누라 말을 조금이라도 귀담아 들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잖아요. 제가 왜 어머님을 위해서, 전 남편을 위해서 다시 재혼이라는 희생을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드님 옆에 계속 데리고 사세요. 저는 사고만 치고 가정에는 충실하지 않은 이기적이고 줏대없는 남자는 필요 없거든요. 저는 제 할 말만 하고 전화를 딱 끊어버렸어요. 이 얼마나 뻔뻔하고 계산적인 사람들인지. 아무리 봐도 자기가 감당 못할 것 같으니까 저한테 다 넘기려는 수작이잖아요. 게다가 전 남편도 시모보다 더 답이 없는 놈이죠. 이혼할 때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큰 소리 쳤잖아요. 잘 되고 나서 애 앞세워서 찾아오지 말라고요. 그 짓을 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받아줄 거라 생각한 게 웃기지 않나요? 그 이혼 직전의 인연은 제 인생의 암흑기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자기 혐오에 빠질 정도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빠져나와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실은 전 남편이 공부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이혼을 해야 하나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그때 이혼을 했다면 제가 그만큼 고생할 일도 없었겠죠. 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한번 믿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물론 배신당했지만요. 그랬기에 두 번째에는 더 늦기 전에 이혼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연글을 통해서나마 제 이혼을 털어놓고 나니 마음에 마침표가 찍혀진 기분이네요. 저와 이렇게 어울려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일로 다시 글을 써볼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